자, 여기 보면 이제 현대사회 부분을 이제 기출 문제를 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또 기출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현대사회 해방정국이라는데 해방정국 1945년부터 해서 그 48년 그러니까 이제 강국 후에 우리가 독립된 정부가 이제 수립되기 이전까지 시기를 얘기하는데 되게 남한의 정치 상황들 물어봐요. 그래서 미군정 시기 때 좌우익간 대립, 투쟁 그리고 미군정의 어떤 경제 그 관련된 내용, 신탁통치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다음 해방을 전후해서 발족한 건국준비위원회 내건 강령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는데,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크게 이제 뭐냐면 그 강령 세 가지가 있죠. 에어두시라고 있죠. 일단 대중생활 확보, 민주주의 정권 수립,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이게 맞죠. 음. 건국준비위원회의 자화합작 연합조직이었던 영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 친일파 세력 일소 이건 아니에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건국이 중요하잖아. 친일파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영운형 같은 사람은 또 친일파를 완전히 뭐 다 죽이자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 기관을 배제시키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거물권만 처리하자. 그런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건국준비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건국준비의 강령 세 가지 쓰고 나올 수 있겠죠. 대중생활 확보, 민주주의 정권 수립,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침략운동을 전개했다. 예. 그래서 침략운동, 찬탁운동을 전개했다. 자,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찬탁이었다가 반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소련이 이거는 신탁의 의미보다는 후견의 의미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신탁통치보다는 임시정부 수립이 돼서 빨리 너네들 독립시키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때 창탁에서 반탁을 아니 그 반탁에서 이제 제가 말 잘못했네. 반탁에서 찬탁으로 바뀌었어요. 반탁에서 찬탁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탁 운동했다가 그다음 찬탁으로 바뀌었다. 소련의 그런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반탁 미소공동위원회를 합의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 수립되지 못했죠. 1차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다 결렬됐잖아요. 자, 결렬된 이유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임시정부에 누굴 참여시키는가. 그래가지고 결렬이 됐죠. 예. 그래서 입장 차이 때문에 결렬됐고요. 3번 보면 미군정은 그 입법위원회를 구성해요. 행정권 이양하고 공산당을 합법화시켰다. 여기에서 입법위원 구성은 맞아요. 그래서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 그다음에 만들었고 뭐 남조선 가도 정부도 만들었죠. 그렇지만 행정권을 다 이양하지 않았어. 그냥 좌문기관에 불과했고 그리고 공산당하고 좀 사이가 좋다가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을 계기했고 공산당을 불법화시켰죠. 불법화.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그 체세력들은 반타 운동에서 반군과 연결시켜 다시 정치 문제에 등장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 초기 때는 좀 죽어 있었죠. 자기도 이제 예전에 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신탁과 반탁 운동을 하면서 신탁에서는 소련 측의 친소련, 그다음에 친공, 그다음에 이게 사회주의 세력들과 연결되기 시작했고 반탁은 반소련, 반공, 민족주의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러면서 줄을 어디다 썼죠? 요쪽을 쓴 거야. 그래서 얘네 친일파에서 갑자기 민족주의로 변신을 해버려. 그래서 하여튼 줄을 잘 쓰는 데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어. 그래서 답이 4번이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번을 볼게요. 다음은 1946년 10월에 발표한 좌우합작 친원칙의 일부다. 자, 거기에 이제 자료에 나타난 상황에서 좌익측과 우익측에 제기된 불만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좌우합작 친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모여서 입장을 조정해갖고 만든 건데, 여기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극자 구우색들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라든지 그다음 한민당, 뭐 김구, 뭐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어. 예. 그래갖고 이제 좌우합작 친원칙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입장을 서로 조절해갖고 했던 거고, 예전에도 또 그 다음 뒤에 문제도 나왔던 건데요. 자, 거기에 보면 좌익측과 우익측에 제기된 부분. 이때 좌익측과 우익측에 제기된 거는 주의할 것은 이건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좌익측 박헌영 같은 사람은 토지의 유상 몰수를 반대를 했죠. 예. 이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이냐. 현실적인 재원 마련 못하겠다. 재원을 뭐냐면 마련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 모스크바 삼상의 총체적 지지인데 여기 부분적 지지만 했죠. 그래서 이제 자익 측이 좀 의견을 들어서 그 당시 뭐그 삼상회의,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중에 미소 공동회 개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만 있죠. 근데 신탁통치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익 측 신탁통치뿐 또 포함한 총체적 지지를 했는데 모스크바행이 삼상이 총체 지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친일파 집결처분했는데 나중에 하자는 뭐 이런 말을, 이런 것들을 비판했고요. 또 우익 측도 불만이 있었어. 우익 측은 한민당 계열 사람들이죠. 일단 좌우합작을 반대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고, 그다음 토지의 유조건 몰수와 무상 분배를 반대했죠. 똑같은 이유예요. 일단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반대, 뭐 이렇게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대부분 친일파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주장하자. 그래서 요때 좌익과 우익은 중도 좌익과 중도 우익이 아니라 극우와 극좌, 그러니까 공산당과 한민당 또는 이승만 이렇게 중심으로 비판 내용을 보셔야 될 것 같다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좌우합작 친원칙이죠. 이 내용도 중요해.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돼서 만든 좌우합작 친원칙의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 예문, 관련된 7개 그 내용들 다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강의 시간 때도 얘기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한국사 능력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다음 문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는 뭐냐면 좀 길지만 그 모스크바 삼상의 협정문이에요.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담은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외상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논의하고 모스크바 협정문을 반포했죠. 네, 그 협정문 내용인데 주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임시정부 구성, 그다음에 임시정부 구성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회의 개최, 그리고 신탁통치, 신탁통 5년 이내로 하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이걸 굳이 여기 다 쓸 필요 없을 텐데 그냥 미소공동회 찾아갖고 제시를 했으면 됐는데, 아직까지는 2003년도 문제다 보니까 그냥 문제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럼 미소공동회의 설치 목적 두 가지겠죠. 일단은 신탁통치, 그 다음에 임시정부 구성,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소 공동회가 두 번에 거쳐서 일어났잖아요. 1차 미소 공동회, 2차 미소 공동회 다 둘 다 안 됐어.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임시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대립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데, 미국은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임시정부 구성은 신탁 통치안을 반대하는 세력까지 다 포함합니다. 신탁이나 반탁, 그러니까 찬탁이나 반탁 이렇게 다 뭐냐면 포함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익과 우익을 포괄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다 요거 뭐
목소리 낼 수 있는 거지 단지 반대했다고 반탁했다고 해서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소련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소련은 자익층만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익이 원래는 처음에는 반탁했다가 소련의 말 듣고 찬탁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반탁세를 배제하자, 우익세를 배제하고 자익들만 끌어서 이제 같이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4-2번 문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 예전에 2003년도에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요거 틀렸어. 잘 몰라가 틀렸어. 예, 지금은 아주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이걸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틀렸거든요. 제가요. 03년도에 떨어졌어요. 03년도 02년도에 붙어가지고 2차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확 떨어졌는데 03년도 딱 보니까 문제가 난 떨어졌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너무 모르는 게 많고 예매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떨어졌는데 03년 문제 풀어보시면 좀 예매한 것도 있어요. 하여튼 문제 풀어볼게요. 4-3번 보면 미소공동회가 안전 결렬된 후 김규식이 조직한 단체와 이들의 목표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완전 결렬이 핵심 키워드죠. 방점이야. 왜 안전이라고 붙였을까? 안전. 다 이유가 있죠. 요거는 미소공동회가 1946년 한 번 1차 미소공동회, 2차가 2차 미소공동회였잖아요. 요 안전경례 2차 미소공동회야. 그래서 1차 미소공동회가 결렬된 직후에 그다음 미군정이 자화합작 운동을 지원했다고 했죠. 친미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이제 자화합작위원회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냉정체제 가속화되면서 2차 미소공동회 때 이제 미군정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원도 안 해주고. 이때 이제 만들었던 게 김규식이 조직한 민족자주연맹이에요. 예. 이 김규식은 또 어디다 또 했죠? 남북 협상에 또 참여했죠. 김과 함께. 그러면 대개 이제 이 민족자주연맹의 목표는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 자주통일정국 구성이에요. 단독 정부 구성이 아니라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 그다음 민족자주연맹, 그 뒤에 이제 만든 통첩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자주통일정국 구성이고요. 이런 것들이 5, 60년대 어디에 연결된다? 혁신계통과 연결돼요. 혁신계통의 주장들과 연결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다음 자료는 단독정부 수립 목적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다. 자료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4년 기출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면 자료 A는 그 유명한 무슨 발언이죠? 정업 발언이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회의가 결렬된 후에 이승만의 단독 정부를 주장한 정업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강의 시간에 소개했던 김구가 남북 간 단일 정부 구성을 주장한 3천만 동포대 읍관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김구나 이승만이나 공통적 우위고 반공이죠. 공산주의 싫어해. 그렇지만 그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단독 정부의 구성을 주장했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김구는 갈려서는 안 되니까 심합쳐서 자화합작 통일정국 구성하자. 여기서 입장 차이가 보였죠. 자, 그러면 자료 A에서 노조를 지지하여 50 단독 선거에 참여한 대표적인 정치단체 2개 쓰시오. 요거는 이승만 계열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이승만을 지지했던 초창기 때 이승만의 여당 역할을 했던 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독립촉성 국민회, 그다음 한민당이죠. 한민당. 그래서 요 2개 세력에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원래 독립촉성 중앙 그 협의회는 원래는 이제 목적 자화합작의 목적을 한 거죠. 근데 이승만은 친일파 문제에 예민하게 보이고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까 자익측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익만 남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민당.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그
이승만의 여당 역할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민당을 버리고 이승만의 자유당을 만들죠. 그 한민당의 일부 세력들이 민주당에 들어서 국파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948년에 자료 비하 같은 입장에서 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입장에서 미국 전 철수, 단독 선거 반대 등 요구 사항을 내고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가 군경과 우익단체는 서복 청년단이죠. 이런 단체들에게 진압된 발생한 사건이 누구냐? 자, 이거는 4.3 사건이에요. 4.3 사건. 제주도의 4.3 사건. 원래는 이제 평화적인 시위에서 이제 했다가 군경에 발표되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전국적 봉기했죠. 거기에 나중에 남로당이 또 참여해.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인물의 이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서 주요 활동을 쓰시오. 자, 이 주요 활동 보면 이제 김구와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는데 그 예전에도 실무에는 남북 협상과 관련된 내용에 쓰시면 되죠. 남북 협상에 참여했다. 자, 요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6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군자의 정책과 관련된 거야. 경제 정책. 자, 예전에 강의 시간 때 미군정이 경제 정책에 왔다 갔다 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미국식 그 자유경제 체제를 경제 체제를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참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또 미국 그 수십령을 공포했죠. 자유시장에 맡겼더니 안 돼갖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또 됐죠. 거기에다 이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이 당시 이제 시절 배경만 보면 이제 이런 정책들은 그 당시 그 미군정 때 어떤 혼란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해외 귀환 동포수가 급증했어요. 예, 많은 사람. 이거 이제 그 인구 증가에서 사회적 요인의 증가라고 하죠. 네, 그래갖고 많은 수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몰입의 매점 배석과 조합품 유통이 일어났다. 예, 요 매점 배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지는 공포 이전에 쌀을 자유롭게 놔뒀더니 그 당시 매점 배석이 심했고, 미국 수준이 공포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죠. 쌀을 숨겨놓고 안 팔아. 유통이 안 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수준의 공포 배경이 이 내용이에요. 예, 매점 배석 때문에 이걸 또 단속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 주도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9월 총파업이에요. 조평이라고 하죠. 줄여서. 자, 근데 9월 총파업은 요 미군정하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그 당시 조선공산당이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후에 미군정하고 갈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신전술 발표 1946년 7월에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요. 9월 총파업을 일으켜서. 그래갖고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 언급한 그 미군정의 경제정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건 배경하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 총파업은 1946년 그 9월 달이야. 1946년 9월 달. 그러니까 배경이 될 수가 없죠. 배경이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46년에 1년에 이런 법을 공포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경제가 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인 기술자 철수로 공장 조업이 어려웠어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일본 기술자들 핵심 기술들 가지고 있었고 밑에 조선인 기술자들이 조립 가공만 했던 건데 이들이 쫙 빠져나가니까 주요 핵심 부품들 못 만들었던 거야.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383 확정으로 전력 공급의 그 원료 조달이 차질 빚었다. 전력 공급 같은 경우 원료 조달은 왜 차질 빚었을까요? 그 당시 북한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에 그런 화력 발전소라든지 수력 발전소에 몰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등등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0 단독 선거 때 나중에 아예 끊어버렸죠, 애들이. 그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답이 이제 일단 시기적으로 뒤에 있는 사건, 그걸 총파업, 경제 정책과 관련 없는 그 3번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부하실 거는 뭐겠어요? 일단 미국 수준을 비롯한
미군정의 어떤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시겠죠. 그리고 그 미군정의 경제 실패가 이제 보여줬던 것이 10월 사건과 관련 것도 대구 10월 사건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총파업 요거, 그래서 9월 총파업 관련된 신전술, 조선도는 신전술과 관련된 것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번 문제 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자화합작 운동, 자화합작 해방정국 시기 때 활동했던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 물어본 거야. 자, 밑줄치 2당이 이제 그 설명을 뭔 것인가. 자, 여기 좌우 대립 중에 온건하고 대처한 건 다행이지만 뭐야, 그 조직 세력이 이력이 떨어져 나간 거 보니 이 당이 밑줄친 거죠. 예. 자, 이 당은 요즘 그 세력이 옛날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조국과 민주의 전도를 우려하고 통일 자주 민주의 달성만을 염호한 까닭에 반탁에 선두를 뒀고, 키워드죠. 그리고 미소 공동회에 참가를 거부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이게 남북 협상이죠. 그리고 그 앞에 그 당시 예전에는 강세했다. 뭐 그 말 할 때 여기 남북 협상에 참여했던 당 중에 아까 민족자주연맹 있지만 이건 좀 그 새로운 신생 정당이고, 예전에부터 있었으니까 한국독립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국독립당은 그 관련된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당 역할, 기반 정당 역할을 했죠.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한번 볼게요. 자, 오류 오문을 보면 좌우합작위원회가 가담하여 실차 합작 추진을 했다. 좌우합작위원회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좌우합작위원회 가담한 건 아니에요. 한국독립당은 그 당시 신탁통치할 때, 그러니까 신탁통치할 때가 아니라 그 당시 좌우합작 운동을 할 때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때 학습위원회 할 때. 그러다가 나중에 제2차 미소공동회 결렬되고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하니까 그때서 이제 가담한 거야. 이 좌우합작을 통해 통일정부 구성한다. 근데 요때 1946년에서 7년까지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 역량을 결집시켜서 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거는 김홍봉이죠. 네, 그 밑에 사다부대가 조선 의용되고요. 그 다음에 지청천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군을 조직해서 그 쌍성부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건 한국 독립당 관련된 내용들. 네. 그다음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담과 합의상을 발표하자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했다. 민정과 관련된 거죠. 자익들이 그 결성한 민정과 관련된 건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할 것은 뭘까요? 이 당시 해방정국식 때 활동했던 단체들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사료와 함께. 그래서 이제 한국독립당, 민전 그런 단체들 있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좌우합작 친원칙 당연히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지만 민족전선연맹 이것도 외워두셔야 됐고, 그 다음에 지청청 활동 내용들 요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뭐 쌍쌍보충 전투니 하면서 1930년대 초반에 어, 만주에서 활동했던 여러 전투도 있죠. 그래서 조선혁명군이나 한국혁명군 그 관련된 문제가 그 바대사 관련돼 갖고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지금 약간 이제 벗어나 갖고 얘기는 안 되지만 그 관련된 기출 문제도 같이 찾아보세요. 제가 작년에 기출 문제 분석할 때 고대사 할 때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실 찾아본 기출문제 분석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찾아보세요. 예,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 부분에서. 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서를 발표한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한민당과 관련된 거야. 한민당. 자, 한민당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세 번째 내용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맞아요. 그하여금 한국법이 완전히 자주 독립을 대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민족적인 의무와 공동에 정해져 있으니 소수 세력이 인민공화국 여기 자익들이 만든 단체죠. 참칭하여 기미2대 독립운동의 결정지인 우리 임시정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해방전국 시대 때
정통령 그 정통 두 개가 있었어. 임시정부 정통령 임정봉대론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인민공화국의 정통이 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이때 한민당 세력들은 인민공화국을 부정하면서 그 자화합작위원회도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민당을 결성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송진호나 이런 친일파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약간 예전에 행적도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떳떳하지 못한 걸 임정을 이용한 거지. 임정봉대론을 내세워서 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속으로는 임정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완전 욕하고 서로 비난하게 되죠. 자, 한민당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잠깐만요. 아유. 아유.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어. 더워. 자, 그러면 한민당 관련된 내용 보면 3번이 들어갔죠. 한민당은 이제 남조선 가도입법위원회 참여해서 이 당시 토지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저지했어요. 그래서 미 군정이 독자적인 토지개혁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토지개혁 시간 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미 군정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뭐예요? 그 당시 그 신안공사에 있었던 적산 토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했죠. 미비하게나마. 자, 그 다음에 요 1번, 2번, 4번, 5번은 보면 일단 남한 단독 정부 총선거를 참여를 거부하고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이거는 한독당 관련된 내용이죠. 한독당과 민족자주연맹 관련된 내용이고, 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담 직후 민주주의 민족정선을 건설했다. 민전이죠. 자익주의니까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4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개년 경제개발 시안을 마련했다. 자, 경제개발 시안을 처음 만드는 것은 이승만 때요. 이승만 때 3개년 마련했고 나중에 이제 장면 때 5개년 시한을 마련했고 요걸 시한한 것이 박정희 정권이죠. 그 요때 한민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한민당은 팽당 있죠. 요때 자유당이죠. 자유당. 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를 골전한 발췌개헌안을 국회에 통과시킨 당도 한민당이 아니라 자유당이다. 요때 한민당은 이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야. 그래서 나중에 민주당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자, 이거 내용을 보면요.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순서대로 밑줄 땐그 순서 쓰고 밑줄 땐 기역에 두 가지 쓰시오. 이건 좌우합작위원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내용은 보면 여운형과 김구식 등이 여러 차례 해학 끝에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후회 중인 후회 중인 들어갈 것이 뭐예요? 미소 공동회의죠. 그래서 1차 미소 공동회 끝난 후에 1946년 47년 사이에 했던 거죠. 하여튼 속기할 것 유상 매입과 무상 분배 같은 토지 계획 내용을 한 뭘 시행했다? 요거는 좌우합작 실현칙이죠.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것이 여기에서 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자원책 체험칙은 하도 나올 수 있어. 16년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또 의미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원책 체험칙 꼭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밑줄진 기획의 두 가지를 쓰시오. 우리 한국민주당은 이 발표를 받아들이십니다. 한민당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죠. 그래서 위원회 설치 이후 좌우가 의견 차이로 대입했던 문제. 그때 자익과 우익 간의 좌우합작위원회를 이제 좌우합작 치선칙을 이제 공포하는 과정에서 자익 측 의견과 우익 측 의견이 좀 달랐어요.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자익과 우익은 중도 좌파 뭐냐면 중도 자익이죠. 그래서 자익은 5원칙 그리고 중도 우익은 8원칙 각각 제시를 했죠. 요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그 푸셈 사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뭐냐 대입대 문제 이걸 쓰라는 건데 자 대입대 문제는 토지개혁 문제, 친일파 처리 문제, 신탁 통치 및 삼상의 선언 지지 여부 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미군정에 제한 입법기구에 참여할 것인가 문제 등등이 있죠. 그래서 서로 양보해 갖고 이제 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시간 때 했으니까 이 강의 내용들 참조하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통일 방안의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혁신기 계통에 관련된 문제죠. 19년 관련된 기출 문제인데. 자, 가는 이제 그 뭐냐면 가와 나는 이제 주로 그 남북 통일 정부 목표에서 자화합작 운동과 가는 이제 자화합작 운동 그 관련돼 갖고 남북 협상 관련된 내용이고 나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1960년대 그 당시 통일운동 그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당시 이제 그 남북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고 나름대 합의를 맺었어. 그래서 남북 간 단독 정부 반대, 뭐 양국의 군대 철수 등등 했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죠. 뭐 김일성이 지켜질 의도도 없었고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니까 그거에 반발을 해서 김구와 이제 그 당시 참여했던 김규식들이 이제 반박 성명을 낸 거, 비난선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고 그러면 기억에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잠깐만요. 아이고. 기억에 들어갈 이 멍치를 쓰시오. 여기를 남북 협상에 쓰면 안 돼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사료가 주어지고 물어보니까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이제 남북 연석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남북 협상은 그 몇 개 회의로 구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남북 연석 회의야. 그래서 남북 연석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임 회의가 있죠. 네 명의 그런 상임들이 와서 김두봉, 김규식, 김일성, 김구화 정상급 지도자회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 내용은 제가 관련된 기출 문제는 여기다가 그 기출 문제 써놨고요. 강의 시간 때도 얘기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어볼 게 니은에 들어갈 내용 한 가지 쓰시오. 그래서 요 니은에 들어가서 이에서 이제 뭐냐면 자주적 민족 통일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냥 뭐뭐를 요구했는데 일치했다. 그래서 남북 협상 관련돼 갖고 주장한 내용들 일치된 내용 쓰면 되죠. 남한나의 단정 정부 반대, 단독 정부 반대, 미소 양군 철퇴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잘 안 지켜졌다고 이제 막 비판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조를 보자. 나사조는 이제 좀 약간 시기가 건너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혁신기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했던 그 장면전 때 20하고 때그 남북 통일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1961년에 5월 5일 날 대학생들 구성된 민통령, 그러니까 민족통일연맹이 판문점에서 남북 학생회담을 제안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갈 것이 판문점이에요. 판문점. 형제여 이곳으로 와라. 그리고 다 같이 행군하자. 북쪽 형제들과 더불어 강의로운 조국의 통일을 선언하기 위해서 강화문 강자군, 강화문 판문점 강자 가자. 이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 운동이 원래 계몽 운동만 좀 하다가 혁신 개혁들과 연결돼 갖고 민자통계통의 산들 연결돼서 통일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과 통일 그 혁신계 운동이 또 연결됐던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나의 주체가 판문점 열고자는 니은의 명칭 이렇게 판문점 쓰시면 되고 그다음 디귿을 위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4.19 혁명 이후에 혁신 측에서 제공한 통일 방안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평화적 통일론을 쓰신 분이 있는데 요거 쓰면 안 돼. 예문에 나와 있잖아 이게. 그리고 요거는 1960년대에 그 통일 운동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쓰면 또 안 돼요. 왜냐면 평화통일은 50년대 통일이고 했고 지금 60년대 통일했고 지금도 그런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서를 놓죠. 4.19 혁명 이후니까 그 혁신계 주장 중에 4.19 혁명 이후에 했던 걸 써야 돼.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던 건 내용도 있죠. 이걸 쓰시면 되는데 주로 교과서 기준으로 이제 이게 어디 보면 논문까지 뒤져가지고 얘기하신 분인데 일단 교과서를 기본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 영세 중립화 통일 방안. 그다음 남북 협상을 통해서 자주적인 통일 방안. 이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립화 방안과 그 다음에 남북 협상 방안. 그 외에도 이제 뭐 남북 교류론, 교류론을 입장을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적어도 한 2개 정도 이게 확실한 답안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평화통일화는 안 될 것 같다. 왜냐? 이거는 1950년대부터 60년 지금까지 계속 혁신계들이 공통적으로 다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 수도 없고 여기에서 또 물어보는 게 요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안 맞아요. 평화통일화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혁신계 운동에 관련된 내용은 강의 시간에 했고 기출문제 분석이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다음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고 여기 문제를 보면서 이제 보죠.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기획에 들어갈 것은 대통령 선출권, 투표권이죠. 예. 그래서 5월 25일 날 사실상 부산 지역과 대한민국 다른 지역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이때 이제 그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체포하고 국회에서 이제 손으로 뭘 뺏었죠? 예, 대통령 선출권, 투표권을 뺏었어요. 투표권을 뺐었죠. 그러면 이 개정은 발췌개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발췌개헌. 그럼 발췌개헌을 왜 했을까요? 이게 간선제, 직선제로 바뀐 건데 지금쯤은 직선제 좋잖아. 근데 그 당시에 농민들이 되게 많았고 농민들이 좀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 말만 듣고 이렇게 이제 투표하는 경향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선제보다 직선제가 이승만한테 유리했던 거야.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니은의 용어를 쓰면 오랫동안 국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던 한국의 정치파동은 7월 4일 날 그 당시 9월 30일 날 정부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중 그 개헌안 중에 그 당시 뭘 통과시켰다? 적당한 조항에서 발췌해서 통과시켰어. 이때 발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 발췌인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개헌안 중에 국회 제출안과 정부 제출안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요 중에 국회 제안은 내각제 요소를 좀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요게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발췌 개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3차 개헌 관련된 내용 있죠. 그 4.4 모의 개헌안 관련된 내용인데 이때 개헌안은 4.4 모의 개헌 관련된 앞부분이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내용 보면 밑줄친 그 개혁의 세원 내용 2가지를 서술할 것. 다 단서가 닿았죠. 대통령 주인과 거리, 그러니까 죽거나 없어질 경우에 내용이 한정될 것. 이렇게 있는데 일단 대통령 중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중임을 금지시켜놨죠. 근데 부칙상 부칙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항상 총론보다는 강론을 봐야 돼. 악만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고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부칙에 뭐라고 있는 단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뭐냐면 제 3선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의 중인 제한 철폐, 3선 연임 가능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죽을 경우에 그것을 대통령 유교 시 부통령이 그 승계를 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냐 부정선거가 일어났잖아요. 부통령을 꼭 이기붕을 시켜야 되는데 장면이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정 방법을 하다가 4.19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예.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를 좀 볼게요. 자, 일본을 보면 다음 조문에 들어가 있는 법의 제정을 계기로 결성한 위원회 명칭을 쓰고 그 위원회가 활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 법은 뭐냐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재헌헌법 101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데 실제 활동을 잘 못했어요. 왜냐면 그 건국 직후에는 이제 좀 혼란스러웠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949년에 들어와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니까 국회에서 이제 반민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또 확보를 해갖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친일파가 색출되기 시작해요. 박헌신, 뭐 노독술, 우리가 이제 최남선, 이강수 등등. 근데 그걸 누가 방해냐? 이승만이 방해했던 거죠. 이승만 입장 올 때는 친일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친일파들 이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되게 소극적으로 나왔죠. 반공을 우선시한 그 이승만 정부가 비협조적, 소극적 태도를 냈고 그 대표적인 이제 공안 사건까지 만들었죠. 국회 프락치 사건, 김약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통일을 주장한다. 같은 놈이다. 간첩죄 몰아갖고 처벌하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친일세력 대 방해 공작. 대표적인 게 반민특위를 해산을 시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서울 중부 경찰서원들이 그 당시 자기 서장 잡아갔다고 반민특위 특경들 포위하고 대원을 무장해서 해체시켰어. 예. 그래서 활동 1년 만에 와해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친일파 문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이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친일파 정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우익 세력들이 이상하게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에서는 반 그 친일적인 세력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 이들 토착 외구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 유튜브 그 우익 유튜브 보니까 토착 외구란 말 대단히 싫어하대. 상당히. 그래서 자기는 토착 외구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착 외구 맞아요. 무슨 토착 외구 아니야. 일본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의 문화 좋아하는 거는 뭐 이해하는데 일본의 이런 정치적 행위, 아베 행위 같은 것도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를 막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 문재인이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베를 찬양하나 이해를 못하겠어. 자세한 얘기하면 좀 이제 정치 문제 들어가니까 넘어갈게요. 예. 항상 정치 문제 얘기하면 또 시비 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2번 이제 보면 다음은 미국의 제정하오는 법안이다. 자, 여기에서 가와 관련된 이 법안의 시행 이후 한국에서 성장한 공업 세 가지 쓰시오. 그리고 이 법안이 시행된 당시 한국 농업 경제에 끼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쓰시오. 자, 요거 밑에 내용은 미군법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남는 잉여 생산물을 농산물을 그 당시 못 사는 국가들에게 무상 원조를 냈죠.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대충 자금이나 이런 것들 계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적립을 조건으로 준 거죠. 자,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로 원조했던 것이 생산재 그 시설은 아니었어요. 그 이승만이 그 받아들여서 뭐 북진통일한다고 날뛸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주로 소비재 공업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모카 이런 것들 했죠. 다 공통점이 뭐죠? 세계가 하얗잖아.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 가지 공업은 밀가루와 관련된 제분, 그 다음에 설탕과 관련된 제당, 그 다음에 면박질 공업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명방지 공업. 그래서 제본, 제당, 명방지 공업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에 삼성이 원래는 전자회사가 아니었죠. 원래 전자회사가 아니에요. 삼성이 전자회사는 나중에 이고 원래는 그런 이제 그 제본 제당 회사였어요. 제일제당이 원래 삼성이 그 모태야. 지금 CJ 쪽으로 넘어갔지만 자 그때 이제 컸던 회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뭐그 당시 하도 밀가루가 많아지니까 뭐 부산에 가면 밀면 같은 거 있지 밀면. 그래서 밀면도 먹고 수제비도 해서 먹고 하여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이 미궁불이 한국 농업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일단은 이제 그 긍정적 영향은 설탕, 면화, 밀가루가 이용한 이런 가공산업, 이런 삼백산업이 발전됐고요. 부정적 영향은 국내 곡물가라고 면화와 밀재부의 농업 물량을 가져왔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만성적인 그런 뭐냐면 식량 수입국 전락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한국의 농업과 경제에 끼친 영향일 거야. 이게 가짜가 빠진 것 같아. 예. 자, 2번을 보자. 2번은 토지개혁과 관련된 거야. 남한의 토지개혁. 요 부분은 이제 어디에서 냈냐면 그 강만기 씨가 쓴 다시 보는 한국사인가? 다시 쓰는 한국사인가? 여기에서 이제 냈어요. 저도 근거들 여기에서 또 찾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문제를 좀 보면 자, 이 농지개혁을 한 소작 면적의 추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기획에서 토지개혁을 예견된 상황에서 지주들이 농지를 임의 처분한 결과가 반영됐다. 맞죠? 그래서 그 소작 그 농지개혁 문제점이 이미 한 번에 그냥 북한처럼 한 게 아니라 시위를 질질 끌었잖아. 미군정 때 한다고 해놓고는 해놓고 49년 법 한 번 통과했고 안 하다가 그래서 정부한 때도 그 또 2차 통과했죠. 근데 그것도 6.25 전쟁 때 도중에 못하다가 6.25 전쟁 잠잠한 1951년 말에 가서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처분할 건 다 처분한 거야. 예, 그런 것들. 자, 요거 이제 이게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소작지 면적이 갑자기 줄어든 거는 농지개혁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농지개혁 소문을 듣고 그 지주들이 강매를 했기 때문에 이미 처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니은은 신한공사 관리했던 농지를 토지 중앙토지행정처 이거 외워두시라 했죠. 그래서 중앙통제처 매각을 처리하는 가운데서 나타난 변화다. 그래서 신한공사가 적산을 관리했던 곳인데 요게 이제 그 해체되고 중앙토지행정처가 이제 관리하면서 이때 약간의 뭐 토지 개혁을 했었죠. 적산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요때 85% 정도가 처분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그 15%나 20% 정도는 이승만 정부 때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자, 그다음 디귿의 농민 상한가 지주의 보상액을 차이를 정부 재정을 부담한 법안을 농지 개혁을 나타난 결과다. 자, 요것도 맞을까 틀릴까요? 요거는 틀리죠. 왜 틀려요? 자, 요게 디귿 시기가 51년 말이죠. 정부의 분배 그 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민 상한니까 지주의 보상이죠. 왜냐하면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몰수, 유상분배니까. 그래서 정부 재정에서 부담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 재정 부담한다고 했죠. 그래서 1.5배, 1.5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해 매수가를 생산량을 기준해서 1.5배를 받은 다음에 농민들에게 토지를 어 아니 지주들한테 그 토지를 몰수할 때 그 지가증권을 1.5배를 주고 그다음 분배할 때도 그냥 공짜로 분배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에게 1.5배를 이렇게 분배를 받죠. 예. 그래서 돈을 받고 근데 원래 정부안은 그렇대 의회안에서는 1.5배를 하고 그 분배할 때는 농민들의 상한은 1.25배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0.25배는 정부 재정안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의회안이 처음에 통과됐다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정부가 못하겠다고 배째니까 어쩔 수 없이 1950년에 6.25 전쟁 직전에 정부 안대로 1.25배, 1.5배. 그래서 농민 상황이니까 지주 보상액을 똑같이 했어. 그래서 정부 재정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부담하는 법안은 1949년에 만들어진 의회안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1950년에 개정된 정부안이 통과돼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틀려요. 그는 표에서 나타난 과정에서 자작지가 크게 늘어났지만 영세 손원경영청 제 문제점이 이해결정은 남았죠. 예. 우리나라 이게 자본가족 차진원 같은 것들 강약경이 형성되지 못했어. 문제점과 관련돼서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죠. 기흥, 니은, 니을. 그러니까 답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4번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종합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그 일제시대, 해방 전국시대까지 한번 이제 주제사로 엮어가지고 낸 것 같아요. 문제들요. 예. 자, 일단 다음 가와 나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각각 한 가지 쓰고, 그리고 나의 지대 간행과 다의 계획을 명분을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나의 밑줄친 그 기획과 니은 사이에 소작자가 줄고 자작자가 늘어난 이유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사건이냐? 1193년에 일어난 경상도 지역에서 난 김삼인과 호심의 난, 김삼인 난과 호심의 난이죠. 김삼인 난이죠, 김삼인 난. 예, 김삼인 난인데 요 김삼인 남이 이제 삼이라는 거는 삼 이름이 아니라 그 보통 견습 승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생 같은 그 승려들을 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시성을 가진 삼이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러는데 이 원래는 김삼인 난을 익혔다가 나중에 호시민 난과 결합이 되고요. 이 김삼인 난을 할 때 정부군이 처음은 대패했어요. 예. 그래서 김종골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어디서 이상하게 정부가 유출이 돼갖고 그 김삼인 농민반란한테 정부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게 이지순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지순이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알려줬나 봐. 왜 알려줬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야.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그 당시 그 김종골이 그 이지순에 대해서 그 비행을 올리지 못한 거야. 예. 왜냐면 이 이지순의 아버지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제 실권자였던 그 누구였더라? 이민이었어요. 이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이지순이 뭐 군사정뿐만 아니라 여러 무기나 의복, 식량을 적에게 갖다 팔아도 못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죽게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지난번 됐지만, 자, 그러면 요 김삼인 반란의 그 정치적 배경은 뭐겠어요? 이거는 무인 정권의 수탈과 전국 혼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인 정권이 등장하니까 뭐 남적이니 북적이니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어떤 답안은 이제 유사담의 고려왕조 타도와 신라 부흥운동이다. 왜냐하면 그 이민이 그 경주 김씨 출신이거든. 경주 출신이죠. 경주 김씨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라 유민이기 때문에 신라 부흥운동을 깼다. 근데 그거는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굳이 부흥운동 할 리가 없고 부흥운동을 하려면 아예 그냥 자기 권력을 가지니까 고조 왕을 폐하고 자기가 그냥 신라 부흥국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틀리고요. 그 나와 관련된 거 뭐냐면 요거는 임순밀란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밀란, 그러니까 임순밀란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 관련돼서 이제 임순밀란의 배경이 뭐예요? 일단 세조 정치 관련된 거죠. 그래서 정책 배경으로 세조 정치기의 지배층의 부정부패와 매각 매직. 그런데 어떤 분은 삼정문란, 뭐 총액제, 공동납제, 도교라, 수치제의 문제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 답을 쓰실 때 주의할 것은 이게 뭘 물어보는지 봐야 돼. 경제적 배경이 아니죠. 정치적 배경. 그러니까 이거 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요 당시에 몇 세기? 19세기 중반 때죠. 19세기 중반 때. 철종 때니까. 예. 요 시기 때 지대 간행. 지대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소작인이 그 지주에게 그런 대가로 여러 가지 돈을 주는 걸 지대라고 하죠. 지세라는 것은 정부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걷는 걸 지세라고 하고요. 자, 그럼 지대 간행은 뭐였냐? 이때 지대 간행을 쓰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것도 많이 많아.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채점 교수부터 이제 그 아는 사람부터 채점 교수 정보를 좀 입수를 했는데 이때 이제 집조법하고 도조법 그다음에 어, 지대 근납파 요걸 쓰셔야지만 답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조법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요, 총액제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 정도만 액수 딱 정해놓고 내면 되는 거고, 지대 급납한 돈으로 내는 거고, 아마 이제 여기는 교과서 관점을 쓴 것 같아요. 그냥 통론적 관점이나. 예. 그런데 이제 요때 19세기 때 타조법이 일반화됐다는 관점도 있고요. 도조법이 일반화된 관점이 있어요. 어, 교과서도 뭐 도조법 일반화된 관점도 있다고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냥 도조법이 생겼다라고 식으로 말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타조법도 답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도조법 해놨어.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집조법이 뭐냐? 집조법은 좀 약간 생소하실 거야. 집조법은 뭐냐면 제가 지금 기출문제 그 뭐냐면 근거에도 적어놨는데 이것도 넓게 보면 도조법의 일환이에요. 그렇지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조법하고는 좀 달라. 이 집조법은. 집조법은 뭐냐면 보통 타조법 같은 경우에는 농사가 시작하기 전에 뭐죠? 가가지고 비율 정하는 거죠. 그래서 반 땅에서 먹자. 그래서 2분의 1 해갖고 하고 추수에 반 땅제 해가지고 나눠가는 게 타조법이고, 그냥 도조법은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액수를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분의 1 정도 그 액수를 정했고 이제 하고 추수 후에 끝나고 나서 액수만큼 걷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 직조법은 뭐냐면 농사 시작하기 전에 정하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농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니까 뭐 추수기 정도에 지주나 그다음에 그때 이제 마름들이 와갖고 한번 간평을 해요. 쭉 가서 얼마나 익었나. 그래갖고 그때 가서 이제 지주하고 소장이 와서 협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정하는 게 지주법이야. 지주법은 엄밀히면 누구한테 유리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농민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주들에게 유리한 거야. 그걸 왜 도조법을 이렇게 묶어놔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형식상 그렇게 묶어놨어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도조법이라는 건 영종 그 좀 약간 다른 그 거예요. 그러니까 도조법이라는 것은 할 때는 앞에서 말한 그 도조법이고 직조법도 그다음 뭐냐면 넓게 보면 도조법의 한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대 가능 중에 직조법이죠. 발음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오래가지고 직조법, 예, 요것도 답안에 넣었다. 그래서 지대 간행, 타조법, 직조법, 도조법 관련된 내용들 제가 그 기출 문제 분석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산미증식 계획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일본 총독부가 공표했던 내용인데 요때 계획이 명분 쓰셔. 네,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썼으니까 뭘 써야 되냐. 조선 내의 쌀 수요 대비 및 농가 경제 한사의 도모,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 이거 쓰시면 돼요. 명분 두 가지. 어떤 분은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에 노골적이지 않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명분에는 노골적으로 적어놨어. 예. 자, 그 다음에 나의 표의 밑줄친 기획과 니은 사이에 소작제가 줄고 자작제가 늘어난 이유를 쓰셔. 앞에 이제 기출 문제를 응용해서 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아마 이것도 뺏긴 것 같은데 그 앞에 기출 문제들. 자, 여기에서 기획과 니은에 지금 물어보는 게 뭐였죠? 갑자기 건졌네. 예. 소작지가 죽고 자작지가 늘어난 이유는 이건 농지개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그 미군정 시기 때부터 기속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분배했고요. 그 기속농지가 예전에 일본 토지인데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토지개혁이 지연되니까 지주들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작인에게 토지를 강매했기 때문에 됐다.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이 언급해갖고 응용해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10점짜리 문제일 거야, 아마. 그 문제가. 예, 두 개, 4점, 그 다음에, 6점, 그러니까 6문제 6점이지만, 뭐 2점, 2점씩 해갖고 줘가지고 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요 자체가 하나하나가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두시고요. 여기에서 공부해 둘 것은 일단 고려시대 때 밀란들, 예, 남적, 북적. 남적, 북적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대 시대 그 시기의 지대 간행, 직조법, 지조법, 지조법, 타조법, 도조법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 관련된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부하실 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자, 다음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보기에서 모두 보는 것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잠깐 그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냐면 얘기를 했죠. 그때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제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정 끝나고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뭐냐면 주장했던 거야.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박정희가 주장했던 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인데 이거 보니까 이게 뭐냐 일본 제국주의와 손을 잡고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 야, 이거는 반민족 운동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뭐요? 서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장려한다는 뜻. 이 고려대 학생들이 그 공표했는데 이때 이명박도 같이 참여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명박 하면 별로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상당히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어. 예. 감옥수도 가고.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이명박을 기억을 해뒀다가 그 당시 이제 그 현대교설 누구죠? 아니 갑자기 기억했는데 나 넘어갈게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다음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된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이제 보면 얘는 6.3 항쟁 관련된 거니까 그 당시 한일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정부는 이 협정에 대한 한일 협정이죠. 그 관련된 반대를 탄압하는 중 인민혁명당 사건이나 공안 사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민혁명당이라는 공산당 조직이 그 당시 그 학생들이나 시민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했다. 나중에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게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신 정권에 대항한 사람 또 민청하는 조직을 잡아내기 위해서 인민혁명당 혁명당 조작을 또 했죠. 이게 제2차 인민혁명당 사건이고 이때는 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검찰이나 법원이 이미 다 박정희 소나게 놓아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베트남전에서 미군 철수와 냉정체제 완화를 라는 국제 정세에서 추진되었다. 자, 요거는 좀 맞지가 않죠. 요거는 네. 왜 맞지가 않냐면 시기적으로 이거는 뒤에 얘기야. 7.3 남북 공동선언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나는데 닉슨 독트린 나오고 데탕트가 되는 분위기 그런 차원에서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협력의 대가로 한국은 미국부터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한 장비 제공을 약속했다. 이것도 맞지 않죠. 정부의 정책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브라운 각서에 있는 내용이야. 브라운 각서. 그리고 그 당시 학생들은 몰랐어요. 그 후에도. 왜냐하면 브라운 각서는 비밀 각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알고 뭐 운동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시기적 맞지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한일 합병 및 그 이전의 합병 간의 모든 조약 협정의 무효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인 걸 확인한 결과 같다. 이건 기본 조약 내용에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강조될 것이 뭐냐면 협정의 무효보다는 여기 빠져 이미 무효예요. 이미 무효. 예. 그래서 왜 이미 무효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미 뭐냐면 무효가 됐다. 그래서 6.25 전쟁 아니 한국 정부가 만들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강하에 하고 나서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합법적이었지만 이미 무효됐고 사망했기 때문에 35년 동안 지배는 합법적이었다. 물론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한일합병조약 이후부터 이전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35년 동안 이후에 35년 동안 지배는 당연히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효를 강조한 반면에 얘네들은 일본 이민을 강조했죠. 예매에게 해석을 해놓은 거야. 자세한 내용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 되죠. 2번.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또 뒤에 기출문제 또 나와요. 네. 자, 6번을 문제 풀어볼게요. 6번을. 자, 6번 보면 다음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의 명칭을 쓰고 이 내용이 발표된 직후 남북한 내부에서 유사하게 진행된 정치 변화를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 있죠. 7.4 남북 공동선언이죠. 그래서 그때 관련된 실무적 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한에서는 이제 유신 정부 체제를 형성해 박정희 독재 정권이 강화되죠. 그리고 요때 이제 북한에서는 절대적 국가 주석제, 그 다음에 뭐 주체사상 공식화 같은 사회주의헌법이 만들어져. 그리고 남북한이든 다 이 뭐냐면 그 7.4 남북공동선언을 정치적 이용을 한 거야. 예, 정치적.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다음은 제1차 경제 5개년 개발 5개년 계획을 목표로 한 방침의 일부다. 자, 가에 잘 보여주는 것은 우선 예산과 외자 도입 등 당시 경제정책의 핵심적 기능을 했던 정부 기구를 쓰고 이 시기 때 나의 방식 외에도 결과적 외화 전달에 기여했던 역사적 사실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박정희는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를 강조했어. 약간 사회주의 풍나는. 그래갖고 정부 경제정책과 예산정책을 통관하는 기구를 만들었죠. 부총리급 기구를. 그게 경제기획원이에요. 경제기획원. 그래서 경제기획원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하방시기에도 그러니까 외화소득의 조달 위해서 외자 도입을 중점을 두면서 그 당시 정부 보유 달러를 사업 목적에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외자 도입 외에도 정부 보유 달러를 그 이용한다는 건데 그건 나방식이니까 정부 보유 달러 외에도 쓴 거죠. 그러니까 외자 도입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외자 도입을 어떻게 했냐?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 파병. 그래서 미국부터 지원을 받았죠. 그 중에 지원 내용 중에 군인들 월급도 있죠. 이런 것들 달러로 받았어. 그래서 한국 정부 달러 받고 원화도 이렇게 나눠줬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화. 그다음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일협정 같은 걸 맺고 거기 청구권 자금을 해가지고 받아냈죠. 독립축하금 이름으로 요걸 쓰시면 되고 그 외에도 그 교과서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국제시장의 배경이 됐던 거 있죠. 그래갖고 국제시장 때 뭐 그 당시 동독 서독에 강상 그 뭐냐면 강상 노동자라든지 그 간호사들이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시장 보면 강상 노동자와 간호사가 짝짝꿍해서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들 이런 것도 정부에 상당히 도움이 됐죠. 경제 기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이거 8번을 보죠. 자,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통화개혁과 관련된 거야. 박정희 때 그 통화개혁 내용인데 박정희 통화개혁이 이제 2차 통화개혁 있죠. 1차 때는 이승만이 있었고 2차 통화개혁 내용인데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종전의 10분의 1에 한갈하고 바꿔주는데 이 단위가 좀 보면 원래 한이었는데 이걸 원으로 바꾸죠. 원. 원으로. 그래서 원푸시 학표를 교환을 했다. 10대 1 비율로. 근데 교환할 때 부동가 교환이죠. 그래서 한 10대 7 정도만 교환해줘. 3은 정부가 개정으로 만들어갖고 강제로 그 봉쇄 개정이라고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장기 저축을 들게.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뭐냐면 살리려고 했죠. 경제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반발도 많고 국내적 반발도 많고 상당한 돈이 은행에 묶어다 보니까 이게 뭐 돈이 안 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서 오히려 경제가 망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국내 자본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외자 도입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산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2차 그 화폐 개혁은 요 목적을 했다는 거. 국내 자금을. 그래서 그렇지만 안 됐다. 오히려 더 부작용만 일으켰다. 그 다음에 저유가 저금리 달러 가치 하락돼 3저 현상이죠. 나타난 원인이 됐다. 3저 현상은
1980년대 나타나. 80년대. 그래서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인데 요때 이제 삼정상은 이제 국내 정책보다는 미국 정책의 영향이 있어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으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70년대에 그 경기 침체가 이제 동시에 걷게 되니까 이들 위해서 레이건 노미스한 정책을 해요.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세를 대표적으로 이제 대폭적으로 감세하고 달러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게 돼요. 플라자 합의 이전까지. 그래서 민간 부분의 어떤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물가 수준을 안정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자, 이런 거 연결돼요. 자세한 내용은 경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파악을 해주세요. 자세한 기출문제 분석에 적어놨으니까 이거 참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건 1980년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각서 체결로 도입된 차관을 관리하고자 시행했다. 브라운 각서하고는 상관없죠. 그 뒤에 베트남 전쟁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 4번을 보면 석유파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했다. 자, 1차 석유파동하고 2차 석유파동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 얘기했던 건데, 요거는 이게 뭐냐, 정부 조치 중에 요거는 아이고 그 당시 정부 조치 중에 갑자기 저 생각이 안 나는데 12치 특별 조치예요. 12치 특별 조치. 이게 1차 인플레이션 1차 석유 파동 이후에 한 거예요. 1974년이죠. 1974년에 12월 7일 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자, 그때 이제 석유 파동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발표한 게 12치 특별 조치고요. 1차 석유 파동의 물가가 상승하고 원가 물가가 상승하고 원가가 상승하니까 수출 차질을 피우니까 박정희가 한일의 평가제다. 한일 평가제는 원가 가치를 낮은가 원화 가치를 달러 높이고, 그래서 석유 같은 요금 인사를 해서 수출 기업을 좀 뭐냐면 특이하게 한 거죠. 숨통을.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무상 원조 증가와 대충 자금을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니죠. 대충 자금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을 텐데 박정희 때가 아니라 이승만 정권 때 정립된 거야. 그래서 미국의 인연 농산물 한국에 무상 원조 해주고 대신 미군법 485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대충 자금을 쌓죠. 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미군의 유지 비용, 미군 무기 구입, 경제 개발 이런 것들 쌓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거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니까 요거와 관련된 것들 기억하고, 그럼 여기서 공부해 두실 거는 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박정희 때 통화개혁 관련된 내용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브라운 각서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그리고 이제 1, 2차 석유파동의 이후의 정부 정책들 12치 뭐 특별조치, 그 다음에 대충 자금 같은 것들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늘 다 할게요. 하는 김에. 아이고 갑자기 많이 넘어갔네. 오, 이거 갑자기 역경을 띄웠네요. 예, 문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얘가 민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몇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다 끝날게요. 일단은 그렇고 9번 문제를 좀 볼게요. 9번 문제.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잠깐 7번 맞나요? 아까 지금 7번 8번 맞으니까 9번 문제네요. 자,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유치한 문제예요. 그 공군형 문제인데 공군형 문제 근현대사 문제가 뭐 그때 이명박이 집권해서 그런지 뭐 이상한 연도식 문제를 냈어. 내용을 안 물어보고. 네, 요런 문제야. 자, 하여튼 이에 이후에 미국의 메카시즘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는 미국 경제에 비롯한 문학에 큰 영향을 줬죠. 메카시즘은 여러분들 공산당 잡는 거죠. 상원이었던 메카시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폭탄적 연설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제 공산주의자로 올라가고 추방을 당하고 뭐 그런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4년 뒤에 한국에서 서울신문에
조선 그 자유부인이라는 신문이 연재 그 소설책이 연재됐죠. 이게 195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니까 1950년에 해당하죠. 네. 여기 있고 자유부인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느 법학자 그 교수 부인이 그 당시 바람에 남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있고 그다음 신국가보안법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신국가보안법은 원래 국가보안법 언제 만들어졌다고 했죠? 여순 순천 발령 사건 때 만들어졌죠. 근데 이걸 더 보강한 거야. 1958년에. 그래서 그 당시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죠. 예전에는 국회 지정에 의해서 운영된 단체 한정된 반면에 이제는 국가 번란을 목적으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조직할 것에 했고 이적행위 개념도 군사적 비밀 탐지에 한했던 간첩죄 외에도 모든 이제 국가의 이로운 문제가 되는 행위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킨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야당이나 자기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신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질 때 이제 그 당시 야당인들이 반대했고 했는데 정부에서 무술경관을 동원해 갖고 이거 얘네들 다 때려잡고 통과시켜 버린 거야. 강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향신문을 뭐냐면 폐간을 했고 반정부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그 경제개발 3개년을 했죠. 이거 다 이승만 관련된 내용이죠. 1950년대 이승만 정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 보시면 하지만 진짜 뭐 완전 연도식 문제 최근에 그 수능 문제처럼 비슷하게 나와버려서 예, 몇 년에 몇가 있고 잠깐만요. 이게 왜 갑자기 그러나?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치하지만 일단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풀어봐야 돼요. 예. 일단은 이제 거기 보면 기억을 보자. 기억. 예. 니은부터 볼게요. 니은부터. 일단 니은 대한민국 학수동 개원. 여기 학수동 개원 1952년이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회를 만들어졌죠. 한글학회가 만들어져 갖고 그 당시 이제 큰 사전이 만들어진 거. 이게 1957년이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가 그걸 만들려다가 조선어학회로 넘어갔고 조선어학회 사건 때문에 원고가 몰수당이 중단됐다가 8.15 해방 후에 이 원고를 서울역 강제 그 서울 창구에서 찾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947년에서 57년까지 6건에 걸쳐서 가능했고요. 막판에 이제 그 한글학회로 이제 조선어 어학회가 바뀌고 그다음 큰 사전이 이름은 바뀌었어요. 이게 막판이에요. 그래서 답이 이것도 맞고 네. 그다음 사상계. 사상계는 1953년에 장준하가 만들어진 거였죠. 장준하. 장준하 월간지인데 그 당시 장준하는 일본 학도병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가서 임시정부 한국 강복군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승만 정부뿐만 아니라 박정희 정권에 가서 이제 뭐냐면 비판을 했어. 그러다가 1970년에 김지하의 오적을 씻었다는 이유로 강국으로 폐간 처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 1975년에 경기 포천군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겪게 됐는데 이때 이제 둔기도 나중에 맞았다고 검시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야, 그다음에 이제 그 50년대 아니가 기억이야. 기억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야. 이게 몇 년이야? 1965년이에요. 이거 박정희 때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제가 좀 유치하죠. 이렇게 이제 연도를 짜증날 구현하냐 그 연도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맞췄다고 해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갖고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니까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일단 한글각기 큰 사전 왕관, 사상계 요 두 개는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역사 관련 있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뭐 세계사와 관련된 메카시즘 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유부인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신국가보안법도 나오고 이것도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고 경향신문이 폐간된 것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승만 정권 때 올해 이제 나왔던 거 이승만 관련된 내용이니까 올해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하여튼 다 봐두시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니은의 법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줄 친 디귿을 통해
성장한 산업 업종 두 가지를 포함해서 1950년대 한국 경제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8.15 해방 후에 10년을 경과했고 기획의 처분도 종결 단계에 차는데, 그러니까 8.15니까 1945니까 65년 때 쓰였다는 걸, 이게 10년인가? 1945년이니까 아니 56년이네요. 예, 그러니까 10년 뒤니까. 자, 요게 기획에 들어갈 것은, 요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뭘까? 이건 기속재산, 적산이죠. 적산 처분은 이제 그 당시 미군 정부 때에서 그 이승만, 아마 여기 보니까 박정희 정권 초기 때까지 한 것 같아. 그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정경유착이 나왔고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법에서는 부정이득자라면 1953년 7월 1일 이후에 62년 5월 15일까지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한 자다. 요 기간이 이제 보통 이승만 통치 기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이승만 통치 기간부터 해서 그 앞에 장명 정권까지 포함됐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보험법은 뭐냐? 요거는 부정축제 처리법이야. 자, 부정축제 처리법은 그 원래는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 박정희 정권 이전에도 장면 정권 때 만들어졌어. 근데 이 장면 정권 때 만들어진 거는 예매한 게 의도적으로 줄 경우야. 근데 의도적이라는 것은 그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고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거 불충분해 갖고 많이 풀려서 처벌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가 집권하고 나서 좀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맞아야겠죠. 그래서 부정축제 처리법을 만들어갖고 그 당시 이승만 시대 때 뭐 미궁법이라든지 기속재산 처분 과정에서 정경유착 관련자를 처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주기만 해도 처벌하려고 했죠. 어떤 일정한 액수만 줘도. 그래서 5천만 이상의 정치자금만 줘도 그냥 그 의도성과 상관없이 다 처벌하도록 했는데 벌금이 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병철 중심한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정경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박정희 찾아가서 딜을 해서 좀 용서해주면 내가 외화를 끌고 오겠다. 그래갖고 그 공장을 지어주고 그 공장을 돌린 다음 10년 뒤에 정부에 반환을 해주겠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박정희가 이 법을 완화시켰어. 그 법이 이제 나중에 완화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또 박정희가 이제 정경유착이 또 이뤄져. 얘네들이. 그리고 공장을 반환했냐? 아니죠. 그래서 돌리게 했어요. 정부 입장을 볼 땐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장 돌리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받아먹는 게 더 낫죠. 자,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외국 물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원조 물자 있죠. 원조 물자 배정 관련돼 갖고 그다음 정경 유착이 또 이루어졌고, 요때 이제 뭐냐면 사업 성장한 산업, 요거는 300산업과 관련된 거죠. 미군법에 의해서 원조 물자 소비재 공급하는 재분업, 재당업, 면방지구 같은 300산업 중심의 거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이걸 포함해서 1950년대 한국 경제 특징이 쓰라고 했죠. 자, 한국 그 경제의 특징은 303을 중심으로 농산물이나 공업 원료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 중심이야. 생산재가 아니에요. 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줬어 그냥. 왜냐면 생산재를 줄 경우에는 그 이승만이 항상 주장하는 북진통을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갖고 했고,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다만 그 1957년 58년 넘어가면서 이제 차관 제공 바뀌죠. 우상 증여 방식에서 점차 차관 제공 바뀌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경제 개발 만들고 생산재 경제 중심으로 바뀌려고 했어. 근데 그 시도만 한 거지 안 된 거죠. 그래서 생산재 경제는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70년 넘어가서 그때 이제 된 거야. 자, 요것도 자세한 내용도 제가 그 기출문제 분석에도 다 적어놨거든요. 요거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요거 보시고요. 이거 제가 또 강의 시간 때 또 얘기를 했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외교문서다. 기획의 조약 명칭과 이연에 들어갈 내용을 쓰셔. 되게 쉽죠? 기획은 이제 뭐냐?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이죠. 예. 그래서 그때 뭐 한일 기본조약이다, 한일협정이다 말 많이 많았어.
풀네임을 써야 된다. 근데 엄밀히만 풀네임은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기본 조약이에요. 이렇게 쓰신 분도 한 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2.1점 이게 2점짜리 문제인데 1점 떨어뜨리려고. 그래갖고 이제 그랬는데 둘 다 맞아요. 맞아. 한일 기본 조약과 한일 협정. 그다음에 이제 여기 브라운 각서의 이제 그 내용들인데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것을 이제 문제로 만들었죠. 여기 이제 있는데 요 관련된 사료는 심프생 사료 있어요. 군사 원조가 있고 경제 원조인데 요 뒤에 들어갈 것은 뭐냐? 한국 현대학 계획 이렇게 한국군의 현대학 계획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미군의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요. 국방이라든지 무기도 많이 지원받고. 근데 그때 이제 지원받았던 무기나 무기들 개인 학위부터 시작해서 장갑차, 탱크 뭐 등등이 많이 나이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때 새로운 무기를 받고 싶었어.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너 베트남 전쟁에 오면 그 당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지원해주겠다. 그 무기 원조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여러 무기들도 도입을 했죠. 예, 원년 파병. 그래서 그때 예전에 칼빈 총을 썼죠. M1 총을 썼는데 그때 M16이 도입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탱크도 2차 세계 탱크 썼던 거 있죠. 뭐 셔먼 탱크나 그 펀싱 뭐그 뒤에 나오겠지만 근데 요새 그 당시 해병 M60인가 하여튼 M60이 그 다른 거죠. 하여튼 M 머신인가 M64인가 해서 탱크가 있어요. 그것도 지원받았어. 지금 나이가 해병대 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받았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한국 현대학 군사 현대와 관련된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한국군의 현대학 계획.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사 기출 다 끝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부족하지만 끝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에 적어놨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에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근대 시대 때 기출문제 분석은 작년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1번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예, 오늘 강의 끝나겠습니다.